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런던 대학의 젊은 언어학자 소피아 밀러가 한국에서 목격한 장면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쿄에서 일본 교수가 한글을 모독했을 때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죠. 하지만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7살 아이가 보여준 모습은 그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런던 포럼에서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한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밀러입니다. 런던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고대 문자와 현대 언어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고대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나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같은 것들이거든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문자들과 비교하면 한글은 그저 15세기에 만들어진 비교적 젊은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런던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 28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 물론 흥미롭긴 했지만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들 만한 매력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글은 자주 언급되지 않았어요.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 문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했지만 한글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체계적이어서 연구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죠. 저 역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지도교수였던 리처드 스미스 박사는 한글에 대해 꽤 냉소적이었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서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대한 토론을 하던 중 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글은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오히려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문자가 너무 완벽하면 언어 자체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3년을 보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글을 평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표현 문자의 좋은 사례 정도로만 여겼죠. 라틴 알파벳이나 그리스 문자처럼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문자들에 비하면 한글은 아직 시험대에 올라있는 실험적 문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여름 도쿄에서 열린 국제언어학 학회 참석 계획을 세우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회 프로그램을 살펴보던 중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세션들이 예상보다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일본 측 발표자들이 한글의 언어학적 특성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의 논문을 준비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온 연구자들의 반박 논문도 상당한 분량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서 뭔가 감정적인 대립까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학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돌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문자 하나를 놓고 왜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논란이 될 만한 것일까요? 단순한 표현 문자인 한글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요? 도쿄로 떠나기 전 저는 한글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세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 음성학적 원리에 따른 글자 모양의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기 쉽다는 특성. 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왜 논쟁의 중심이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행의 시작인 줄은 몰랐어요. 2023년 8월 15일 도쿄 국제포럼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모인 이 거대한 회의장은 학문적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특별히 한국어 세션이 있는 3번 홀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도쿄대학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인지적 효율성 비교 연구였는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자, 가나, 한글의 학습 과정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0분간은 객관적인 데이터 발표였어요. 각 문자의 학습 시간, 읽기 속도, 이해도 등을 그래프와 수치로 보여줬죠.
한글이 학습 시간 면에서는 확실히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슬금슬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다나카 교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바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지나친 체계성이 오히려 창의적 사고를 제약할 수 있다고요. 너무 논리적이고 규칙적인 문자는 뇌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가설을 제시했죠.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한글은 사고를 방해하는 학습 문자라고. 복잡한 한자와 달리 한글은 너무 단순해서 깊이 있는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한글 사용자들의 창의성 지수가 다른 문자 사용자들보다 낮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묘한 공기에 휩싸였어요.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연구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민수 교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연세대학교의 박지영 박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분명 저는 한글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다나카 교수의 말이 단순한 학술적 견해가 아니라 뭔가 악의적인 공격처럼 들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예상대로 한국 연구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그들의 반박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데이터와 논리로 맞서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했죠. 특히 김민수 교수의 반박이 인상 깊었어요. 그는 한글로 쓰인 문학 작품들의 언어적 풍부함을 예로 들며 문자의 단순함이 오히려 표현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잡한 문자일수록 좋다면 왜 세계의 모든 문자가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는지 반문했죠. 하지만 다나카 교수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한글 사용 국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수, 국제 특허 출원 건수 등을 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죠. 물론 이런 지표들이 문자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의 말은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저는 다나카 교수의 발표에 그렇게 불쾌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한국 연구자들의 굳은 표정과 침묵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분명 객관적인 학자로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데 뭔가 억울한 감정이 저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자고.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말로 창의적 사고를 방해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보자고 말이에요. 도쿄에서 돌아온 지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2023년 9월 3일이었어요. 한국에 온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주장이 과연 맞는지, 한글이 정말로 사고를 방해하는 문자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거리 곳곳의 한글 간판들이었어요. 지하철역 안내판, 상점 간판, 광고판까지 모든 글자가 네모반 듯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복잡한 영어 간판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 이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글자 한 잔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한글 연구를 위해 온 제게는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한 가족의 모습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젊은 엄마와 7살쯤 된 아들이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적 풍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아이는 메뉴판의 글자들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바닐라라테, 녹차라테. 그런데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었어요. 각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 맛을 상상하며 엄마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바닐라라테를 읽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닐라는 달콤한 맛이니까 우유랑 섞으면 더 부드러울 것 같다고요. 그리고 녹차라테를 가리키며 녹차는 쓴맛이지만 우유가 들어가면 덜 쓸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불과 7살 아이가 글자를 통해 맛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신메뉴 코너에서 흑임자라테라는 글자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 보는 단어였을 텐데 아이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더니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흑임자가 뭐냐고요? 엄마가 검은 참깨라고 설명해주자 아이는 즉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럼 고소한 맛이 날 거라고. 참깨는 고소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글자를 읽은 게 아니라 글자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기존의 경험과 연결해서 새로운 추론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고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와 엄마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가 뭘 마실 건지 물어보자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싶은데 달지 않은 걸로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메뉴판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리켰어요. 이 모든 과정이 불과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글자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기반이 된 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글이 사고를 방해한다고, 창의적 사고를 제약한다고. 제가 방금 본 건 정반대였어요. 이 아이는 한글을 통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창의적인 상상과 논리적인 추론을 동시에 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아이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리내어 읽어보고 질문하고 설명을 듣고 즉시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켰어요. 이게 바로 학습이 아닐까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기존 지식과 연결해서 더 풍부한 이해를 만들어내는 과정 말이에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마음을 완전히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글을 바라본 시각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표현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와 학습, 상상과 추론을 연결해주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한 7살 아이가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카페에서의 경험 후 이틀째,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지식 저장소에서 한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2023년 9월 5일 오전 10시, 거대한 도서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3층 일반 열람실로 올라가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부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학생들부터 직장인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학생과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줄 알았는데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걸 보니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인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제면을 읽고 계셨고 중학생은 과학면을 보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각자 조용히 읽던 두 분이 갑자기 신문을 바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과학면을, 중학생이 경제면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곧 작은 목소리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여기 인공지능 기사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이 정확히 뭐예요?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마치 요리할 때 레시피를 따라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러자 중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이 기사에서 말하는 딥러닝도 그런 건가요? 할아버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답하셨어요. 딥러닝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배우는 방식이라고. 많은 예시를 보여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경제면을 가리키며 질문하셨어요. 여기 가상화폐 기사가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중학생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여러 컴퓨터에 나눠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한 곳에서 조작해도 다른 곳의 기록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고 설명했어요.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세대가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서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는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기술 개념을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고, 중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최신 지식을 할아버지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한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복잡한 경제 용어, 최신 과학 기술 용어들이 할아버지와 중학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대 간 지식의 격차를 한글이 메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야. 인공지능이 똑똑해져도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 중학생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도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의 힘이 아닐까요? 복잡한 개념들을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문자를 통해 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거 말이에요. 70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한글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는 1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경제에서 시작해서 과학, 역사, 철학까지 주제가 확장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평화의 소중함을 말씀하셨고, 중학생은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환경의식에 감탄하셨고, 중학생은 할아버지의 인생 경험에 경의를 표했어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세대가 현재라는 시점에서 만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한글 덕분이야. 어려운 한자로만 글을 썼다면 이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 중학생도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한글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들이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날 때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방금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소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세대를 넘나들며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한글의 놀라운 힘을 직접 본 거였어요.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결코 사고를 방해하는 문자가 아니라 사고를 연결해주는 달이라는 것을요. 도서관에서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그날 저녁, 저는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려고 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2023년 9월 5일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 앞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젊은 아빠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 손을 잡고 냉장고 문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스크림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부녀의 모습이려니 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냉장고 속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적힌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또렷하고 정확하게 말이에요.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을 가리키며 바마이너스나마이너스나라고 또박또박 읽더니 딸기 맛 아이스크림을 보고는 딸마이너스기라고 읽었어요. 그 다음에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초마이너스콜 마이너스릿이라고 읽어냈습니다. 불과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복잡한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민트 초콜릿 칩이라고 적힌 아이스크림을 발견한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단어인데 아이는 잠깐 멈춰서더니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 마이너스 트 마이너스 초 마이너스 콜 마이너스 린 마이너스 칩. 각 글자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읽어냈어요. 아빠가 대견해하며 물어봤어요. 민트가 뭔지 아니?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원한 맛이에요. 치약 맛 같은 거요. 아빠가 웃으며 맞다고 하자 아이는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다른 아이스크림들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쿠키앤크림을 보고는 쿠-키-엠-크 림이라고 읽더니 N이 뭐냐고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그리고라는 뜻이라고 설명해주자 아이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아, 쿠키 그리고 크림이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쿠키와 크림이 같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스스로 추론해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4살 아이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영어 단어인 N까지 포함된 복잡한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의 체계적인 특성 덕분에 쉽게 읽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읽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보고는 요-9-르-트라고 읽더니 이건 신맛이 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제로 요구르트를 먹어본 경험을 글자와 연결시킨 거였죠. 그 다음에는 망고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망-고라고 읽으면서 이건 노란색 과일 맛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티라미수라는 글자를 발견했는데 처음 보는 단어여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T-미-수. 그리고는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티라미수가 뭐예요? 아빠가 이탈리아 디저트라고 설명해주자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물어봤어요. 어떤 맛이에요? 아빠가 커피 맛이 난다고 하자 아이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럼 쓸 거예요. 저는 쓴 건 싫어요.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즉시 자신의 기호와 연결시키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결국 아이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선택했어요. 선택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딸기는 달콤하고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리고 분홍색이 예뻐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서 시작해서 맛을 상상하고 자신의 기호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계산대로 향하면서도 아이의 호기심은 계속됐습니다. 과자 진열대를 지나가며 포카칩, 새우깡, 허니버터칩 같은 제품명들을 읽어냈어요. 허니버터칩을 보고는 꿀버터 맛이라고 스스로 해석했고 그게 어떤 맛일지 궁금해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몇 개나 새로운 글자를 읽었니? 아이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세어봤어요. 티라미수, 허니버터칩, 민트 초콜릿칩.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글자 읽는 거 잘하죠? 편의점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제가 본 건 단순한 아이의 읽기 연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글이 가진 놀라운 접근성의 실증이었습니다. 불과 4살 아이가 특별한 교육 없이도 복잡한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읽은 내용을 바로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 다나카 교수의 주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글이 너무 단순해서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고요? 제가 본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글의 체계성과 규칙성이 오히려 학습의 문턱을 낮춰서 더 어린 나이부터 글자를 통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움이 특별한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글자 자체의 친절함 덕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한글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사고의 도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놀라운 경험 후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민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도쿠에서 만났던 그분이 저를 흔쾌히 연구실로 초대해 주셨어요. 2023년 9월 6일 오전 10시 관악 캠퍼스의 한 연구실에서 제 인생을 바꿀 데이터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연구실은 한글 연구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벽면을 따라 늘어선 서가에는 세종대왕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글 관련 연구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수많은 그래프와 데이터였어요. 김 교수님이 지난 10년간 수집한 한국 아동들의 문해력 발달 데이터였습니다. 만 3세부터 18세까지 연령대별로 읽기 속도, 이해력, 창의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 결과였어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조기 문해 습득률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특히 놀라운 건 만 4세 아동의 독해 능력이었어요. 한국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만 4세에 90% 이상의 기초 한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어권 아이들은 같은 나이에 알파벳 인식률이 70% 정도였고 일본 아이들의 히라가나 습득률은 60% 수준이었어요. 이 차이가 우연일까요? 김 교수님이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의 문장 이해도 비교 자료였어요. 한국 아이들은 평균 200자 이상의 복잡한 문장을 90% 이상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언어권 아이들은 같은 복잡도의 문장 이해도가 60-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창의적 글쓰기 능력 데이터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같은 주제로 200자 작문을 시켜본 결과 한국 아이들의 어휘 다양성과 표현력이 다른 언어권 아이들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주장과는 정반대 결과였어요.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의 표현 문자적 특성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만나도 일단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으면 의미를 묻게 되고 의미를 알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어휘 습득 속도를 급격히 높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며칠간 목격했던 장면들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카페의 7살 아이, 도서관의 중학생, 편의점의 4살 아이. 모두 한글의 체계적 특성 덕분에 자연스럽게 문해력을 습득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국제 비교 데이터였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한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세계 3위 안에 들었어요. 김 교수님이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한글 사용자들의 평균 독서량이 다른 언어권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시간 투입 대비 더 많은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였죠. 효율성이 곧 창의성의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논문 작성 속도에 관한 데이터도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내용의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 한국어로 쓰는 경우가 영어로 쓰는 경우보다 평균 30%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자어, 순우리말, 외래어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한국어의 유연성 때문이었어요. 창의성 지수 관련 데이터를 보니 다나카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2020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발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10위를 기록했어요. 특히 창의적 산출물 부문에서는 5위였습니다. 한글 사용자들의 창의성이 낮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구였던 거예요. 김 교수님이 보여준 마지막 데이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다국어 학습 능력이었어요. 한글을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를 배울 때의 습득 속도가 다른 언어권 아이들보다 빨랐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학습이 다른 언어 습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였어요. 모든 데이터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결코 사고를 방해하는 문자가 아니라 사고를 촉진하는 문자라는 것이요. 효율적인 문해력 습득이 더 많은 읽기를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읽기가 더 깊은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선순환 구조였어요.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아이의 추론 능력, 도서관에서 본 세대 간 소통, 편의점에서 확인한 조기 문해력 습득. 모든 것이 한글의 놀라운 힘을 증명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다나카 교수 같은 편견 어린 시각이 더 이상 학계를 지배하게 둘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바로 논문을 써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주 후인 2023년 9월 28일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관자가 아니라 발표자로 서게 되었어요. 제 연구 주제는 한글의 인지적 우수성에 관한 실증 연구였습니다. 발표 30분 전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객석에는 도쿄에서 만났던 다나카 교수도 앉아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지만 저는 준비된 진실로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200여 명의 학자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지난달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7살 아이가 카페에서 메뉴를 읽으며 맛을 상상하고 추론하는 모습, 70대 할아버지와 중학생 손자가 복잡한 현대 용어들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4살 아이가 편의점에서 복잡한 제품명들을 자연스럽게 읽어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확인한 데이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한국 아동들의 조기 문해력 습득률,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결과, 창의성 지수 등 객관적인 수치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제가 본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거든요. 그것은 나이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생각을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같은 문자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도구였어요. 다나카 교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은 창의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킵니다. 효율적인 문해력 습득이 더 많은 독서를 가능하게 하고 더 많은 독서가 더 깊은 사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2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전체 회의장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연구자들의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다나카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예상대로 반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논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 그의 편향된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존 윌슨 교수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소피아 박사의 발표는 우리가 문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아시아의 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자사의 획기적 발명품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발표 후 많은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김민수 교수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소피아 박사님 덕분에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템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홀로 있을 때 벅찬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 문자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포럼에서의 성공적인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난 2023년 10월 5일, 제 사무실로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한글 연구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해왔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 무관심했던 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한글 연구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건 서울시교육청에서 온 편지였어요. 런던의 한글 교육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길이라는 것을요. 10월 중순 대형 박물관 근처에서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3층 건물의 1층은 전시 공간으로 2층과 3층은 교실로 꾸밀 계획을 세웠어요. 간판에는 영어와 한글을 함께 새겼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런던 거주 한국인 커뮤니티의 지원과 한국에서 파견된 교육 전문가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벽면에 한글 차트를 붙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영국인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싶다고 했던 순간이에요. 2023년 11월 15일 런던 한글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김민수 교수님도 서울에서 특별히 와주셨습니다. 첫 수업은 5세부터 75세까지 15명으로 시작했어요.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그리고 런던 거주 한국인 2세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60대 영국인 할머니가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이런 완벽한 문자가 세상에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냐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한글의 체계성 덕분에 기초학습 시간이 단축되어 더 빨리 실용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 뿌듯했던 건 학생들이 한글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점이었어요. 오늘 저녁 템즈 강변을 걸으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쿄에서 받은 충격, 서울에서의 감동적인 발견들, 런던 포럼에서의 당당한 발표, 그리고 지금의 교육센터까지. 모든 것이 꿈 같은 여정이었어요. 창밖으로 템즈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카페, 도서관, 편의점 풍경이 선명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한글의 따뜻한 힘, 그것이 바로 제가 런던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요.